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한국미술사 4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통일 신라 말 정치와 사회가 몰락하던 시대에 그때 그 문화는 어떤 식으로 변형되어 전개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발해의 미술과 문화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발해 관련은 유적이 많은 건 아닙니다. 발해의 영토가 지금은 중국 혹은 북한 땅이라 우리나라에서 연구하기에는 대단히 까다롭죠. 그나마 발해의 수도 상경 용천부 자리인 지금의 중국 헤이룽정성 닝안시에는 발해 유적들이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발해의 문화는 과연 고구려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답게 전체적으로 시원시원하고 남성스럽고 강인한 아이덴티티가 확실합니다. 상경성에는 총 10개의 절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 흑룡사터의 발해 석등이 웅장한 규모로 아주 유명하죠. 발해 석등은 전형적으로 당대 신라에서 유행했던 양식인데 신라의 양식을 발해 특유의 강인한 인상으로 10분 살린 작품이죠. 발해와 신라 사이에서도 교류가 왕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발해의 3대왕 문왕의 두 딸 정혜공주와 정효공주의 무덤이 발견되어 발해의 역사를 생생하게 알 수 있는 문화재들이 대거 출토되었습니다. 중국 지린성 두나시의 육정성 고분군 중 하나인 정혜공주묘와 중국의 지린성 허룽시에 있는 정효공주묘는 고구려의 묘제와 거의 동일한 양식을 띠고 있어서 문화적으로도 고구려와 거의 똑같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정혜공주묘에서는 유명한 돌사자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동아시아의 보편적으로 퍼져있던 무덤을 지키는 석수문화죠. 발해의 돌사자상은 과연 발해의 기상답게 높이 60cm의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며 발해의 조각예술을 대표하고 있죠. 정효공주 무덤에서는 고분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 벽화를 통해 발해인들의 복식과 얼굴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순목황후 태씨의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서 발해 조우관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발해 조우관이 고구려 조우관과 양식이 똑같아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눈으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발해의 조우관은 신라의 천마총 금제관식이랑 상당히 모습이 유사합니다. 고구려의 조우관, 발해의 조우관, 신라의 금제관식 모두 새의 깃털 혹은 날개를 상징하는 모양으로 이러한 양식의 유물은 중국 본토에는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순목황후 태씨의 무덤에서 출토되는 문화재들이 전부 중국의 동북공정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 현재 중국 정부는 순목황후 태씨 무덤의 고고학 성과와 출토품을 공개하지 않으며 통제하고 있답니다. 천년간의 신라의 역사는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합니다. 상대는 통일 이전의 신라를 의미하고요. 통일 후 신라의 역사는 다시 중대와 하대로 나누죠. 중대는 통일 직후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손자인 신문왕 때부터 태종 무열왕계의 직계 자손들이 세습하던 시기를 말합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느 정도 정치 싸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정치가 안정화되어 있던 시기였죠. 전제군주의 왕권이 확립되고 진골 귀족들을 대표하던 상대 등의 권한은 약해지면서 귀족들의 힘이 약해졌죠. 반면 하대는 태종 무열왕 직계가 끊이고 진골 귀족이라면 반란을 통해 왕이 되는 관례가 굳혀집니다. 진골 귀족이 왕이 되면 상대 등이 국왕으로 가기 전 꼭 밟는 코스 같은 게 됩니다. 이러니 상대 등의 권한이 커지고 귀족들의 힘은 비대해지고 왕권은 약해지죠. 하대가 시작한 이래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약 150년간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중 4명의 국왕들이 살해당했고 17번의 진골 귀족들의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종교적으로도 불교의 종파 중에서는 교종보다는 선종이 유행하는데요. 교종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불교 종파이고 선종은 일반 민중들이 개인의 정신적 안녕을 위해 믿음 자체를 강조하는 종파였습니다. 당연히 진골 귀족들은 지배의 수단인 교종을 미는 반면 전국적으로 백성들은 선종 종파를 지지하였죠. 신라의 중앙정부도 무능해지니까 각 지방에서는 중앙정부로 세금도 보내지 않고 각 지역별 호족들이 흥기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들까지 나타납니다. 지방 호족들은 선종 승려들과 선종 사찰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 선종 승려들로부터 이 호족들은 사상적 지지를 받으며 민심을 모을 수가 있었고 이를 토대로 신라 사회를 해체해갔죠. 이를 문화적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신라 중대, 신라 문화의 고전기를 완성했던 시기에서 하나의 통일화된 양식이 해체되고 각 지방별 다양하고 특색있고 개별적인 문화로 전환됐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 지방별 개성이 강화되었다는 게 신라 하대의 문화 양식이었죠.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지역에서는 벽돌로 탑을 쌓은 전탑이 유행하고 석탑에는 이 생생한 부조를 조각하는 양식이 퍼지고 석등의 기둥을 일반적인 기둥이 아니라 쌍사자 2마리가 석등을 떠받치는 쌍사자 석등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불상의 경우도 기존의 절대자로서의 근엄한 표정보다는 일반적인 현세적인 표정을 짓는 형태로 변합니다. 대표적으로 철원에 있는 도피한사에 철조 비로자나 불좌상이 있죠. 그리고 특정 무언가를 과장하여 사실성을 많이 죽이는 경우도 있는데 남원에 있는 실성사 철조 열의 좌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하대에 선종이란 불교 종파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새롭게 도입된 미술 영역이 있으니 바로 승탑이었습니다.
교종이 절대적이었던 신라 중대에는 승탑이 없었는데 선종의 유행에 따라 승려의 입지도 올라가면서 승려가 죽으면 그 승려를 기리기 위한 승탑을 만들었습니다. 신라 하대를 승탑의 시대라고 부를 정도죠. 다만 부처가 아닌 승려를 위한 석탑이었던 만큼 기존의 탑과는 양식이 많이 달랐습니다. 승탑 양식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이 국보 57호에 해당하는 전남 화순에 있는 쌍봉사 철감선사탑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승탑의 예시로 항상 나오는 그 승탑이며 문화재청은 국보 등재 이유에 대해서 승탑 가운데 최대의 걸작품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한국의 승탑을 대표하는 작품이죠. 쌍봉사 철감선사탑은 팔각기둥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역시나 곳곳에 부조 조각선들이 생동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지붕돌의 곡선미도 아주 예술이죠. 쌍봉사 철감선사탑 다음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승탑이 전남 구례에 있는 구례 연곡사 동승탑입니다. 이건 승탑의 꽃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역시 팔각기둥 형태를 띠고 있고요. 기단부에는 연꽃을 조각해 마치 연꽃이 승탑을 받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지붕돌은 얇지만 넓게 퍼져 있고 지붕의 곡선이 요염할 정도로 휘어져 있으며 쌍봉사 철감선사탑과 달리 연곡사 동승탑은 상륜부도 잘 남아있어서 섬세하고 탄력적인 상륜부 조각상들을 뽐내고 있습니다. 쌍봉사 철감선사탑과 연곡사 동승탑이 보여주듯 승탑은 팔각기둥이 가장 기본입니다. 지방 호족들의 주도로 확산된 지방별 개성 넘치는 문화는 고려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고려 초에 제작된 불상 중에는 논산에 있는 관촉사의 은진미륵이라는 불상이 있습니다. 기존에 절대 기대할 수 없었던 생김새의 불상이죠. 일단 고전적인 미학은 절대 아닙니다. 넙대에 대한 얼굴의 3등신 구조의 이 석상을 어떤 미학을 품고 있는지 표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감상자에 따라서 지나친 개성 탓에 호불호가 명확히 갈릴 수도 있는 작품이긴 하지만 이런 파격이 한국 미술사에서 과감하게 시도되었다는 점은 신라 말 고려 초라는 시대 상황이 낳은 나름 한국 미술사의 중요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관촉사라는 절은 은진미륵도 파격이지만 석등도 기존 석등의 양식이 아니죠. 관촉사 석등 외에도 개성의 현화사 석등이나 화천 개성리 석등, 정양사 석등, 군산 발산리 석등 이런 거 보면 다 독특하게 생겼죠. 또 신라 말에서 고려 초까지는 철로 만든 불상, 철불이 유행합니다. 하남 하사창동의 철조 석가열의 좌상이나 광주 충국리 철불이 유명하죠. 현재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국보 124호 한송사 석조 보살 좌상은 강원도 불상만의 볼살과 턱살이 많은 얼굴로 조각되어 있고 신복사 석조 보살 좌상도 아주 특이합니다. 승탑도 기본형인 팔각기둥에서 벗어나 정토사 흥법구사탑처럼 구를 기둥으로 만드는 작품들도 나옵니다. 이런 개성과 파격에 대해서는 신라 중대보다 작품적으로 못하다, 좀 수준이 떨어진다 뭐 이런 관점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는 과도기였으며 이 과도기가 있기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각 지방별 아이덴티티로 인해 한국 미술이 더 풍요로워졌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죠. 아닌 게 아니라 그 덕에 통일신라 근 300년간 똑같이 이어져 왔던 3층 석탑에서 벗어나 개성 불일사의 5층 석탑이나 개성 남기환의 7층 석탑처럼 5층, 7층짜리 석탑들도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3층짜리 석탑들도 있었습니다. 부여 장아리 3층 석탑이나 정읍 은선리 3층 석탑을 보면은 3층 석탑이어도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옛 백제 영토였던 충청도에서는 무량사 5층 석탑이나 보원사 5층 석탑처럼 옛 백제의 양식이라고 보고 있으며 북한에 있는 보현사 8각 13층 석탑이나 평창에 있는 월장사 8각 9층 석탑 등 이 다층 석탑은 옛 고구려 문화가 전해져 내려오던 것이 부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죠. 또 고려도 불교 국가였던 만큼 불교 미술이 꽃피웠는데 고려 전기에 유행했던 것 중 하나가 사경 변상도입니다. 사경은 필사한 불경이라고 보통 어두운 색깔의 감색 종이 위에 금박 혹은 은박을 악교에 갠 금리 임리로 제작했는데 사파를 넣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불교 경전의 내용을 소재로 그린 그림을 변상도라고 해서 사경에 들어가는 사파를 사경 변상도라고 하죠. 현존하는 고려시대 사경 변상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1006년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함께 발언하여 제작한 감지 금리 대보적 경권 제32 변상도입니다. 이 사경 변상도는 금리로 글을 쓰고 은리로 변상도를 그렸죠. 그리고 고려시대에 이르러 마침내 한국 회화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한국 회화가 독자적인 예술 장르로 꽃을 피운 시대는 조선시대지만 그 전통을 마련한 건 고려시대였죠. 고려는 도화원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관청을 운영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공무원처럼 육성했다는 뜻이죠. 이 덕에 고려에서는 전문 화가가 등장했고 귀족과 관료도 이 취미생활로 작품을 남기는 문인화도 유행했죠. 고려시대 때 본격적으로 정립된 회화의 장르는 이미 동양화의 전통을 출발시킨 중국화의 유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화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장르는 산수화였으며 송나라의 여러 문인과 화가와 교류하며 고려에서도 산수화가 가장 유행하였죠. 고려시대 도화원 출신의 화가 중 유명한 화가가 이령입니다. 이령이 송나라의 사신으로 방문을 했을 때 예술군주로 이름 돋았던 송나라의 황제 휘종이 이령이 그린 예성 강도를 보고 근래 사신을 수행해온 고려 화공이 많았으나 이령의 솜씨가 가장 뛰어나다라며 술과 음식을 내리고 명품 옷들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령의 아들 이광필도 굉장히 유명한 도화원의 화가였는데요. 이광필도 산수화의 대가였습니다. 이광필은 관직도 받았으나 종일 그림에만 몰두하느라 정모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는데요. 훗날 고려의 19대 왕 명종은 이광필에 대해서 이광필이 아니었더라면 삼한 그림의 맥이 거의 끊어졌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 했다죠. 이후 고려의 미술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